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해 지침을 정했는데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인도에 백신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야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구분해 야외 활동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지와 함께 위험도를 구분해놨는데 백신 접종자는 대규모 야외 집회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만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접종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야외 식사나 집회에 참가할 때는 마스크가 있어도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침은 야외에서도 1.8m 거리를 둘 수 없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지만 백신 접종 속도와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해 새로운 판단을 내린 겁니다. We now have 37% of people over the age of 18 fully vaccinated, and the fact that our case rates are now starting to come down motivated our change in guidance.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 지침 변화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도 정부와 백신 공유 방안을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I've discussed with him when we'll be able to send actual vaccines to India, which will be my intention to do.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는 미국 정부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인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경영진을 만나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또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소식은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탠리 여크 노바백스 회장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화상회의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한국의 SK와 기술 이전을 통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정부는 이번 면담에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기술 이전 계약을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하게 생산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자국 생산물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기술을 갖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심사반을 운영해 빠르게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에 허가가 나면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을 공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구매 계약이 완료된 나머지 2천만 회분의 도입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종류와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백신 선택권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방역당국은 효율적인 접종을 위해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종류와 접종 기관,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접종 대상자를 매칭해서 접종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공동구매기구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분기 도입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5, 6월 접종 계획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배임 횡령 혐의에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법원이 오늘 새벽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구속영장 심사 직후 충분히 소명을 했으며 겸허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와 공모해 장기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430여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간부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데 일부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이원 차녀의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이나 오피스텔 임차 비용으로 사용됐는지 수사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된 검찰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이 어젯밤 향년 90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정 추기경의 장례는 오늘 새벽 진행된 첫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명동성당에서 진행됩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명동성당. 정진석 추기경의 시신이 제대 앞 투명 유리관에 안치된 가운데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첫 추모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추경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또한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 전체로 그 고귀한 가르침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1931년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난 정 추기경은 한국전쟁에 참상을 겪고 사제의 길을 택했습니다. 1961년 사제품을 받고 1970년 청주 교구장에 임명되면서 만 39세에 최연소 주교가 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 고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 추기경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달해 주실 때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신분을 가리지 마시고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자타공인 교회법 전문가로 불리며 가톨릭 교회법전 한국어판 작업을 주도하고 해설서를 포함해 60권 이상의 책을 썼습니다. 사회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정 추기경은 지난 2월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달여 만인 어젯밤 10시 15분쯤 노안으로 선종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정 추기경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씀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생명운동을 이끌었던 정 추기경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선종 후 각막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 교구장으로 치러지는 정 추기경의 장례는 주교자 성당인 명동성당에서 5일장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어젯밤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의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종부세 규제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토론회 내용 손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당 대표가 되면 첫 과제가 될 부동산 문제. 세 후보 모두 종합부동산세는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송영길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했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융통성 없이 계속 인상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과세가 아주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홍영표 후보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억에서 9억 정도 구간, 여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후보는 집값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을 잡고 주거 안정을 해내겠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꼭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재보선에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이제 버려야 할 것으로 후보들은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합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비춰진 면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손실보상 법안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송영길 우원식 후보는 소급 적용을 주장했고, 홍영표 후보는 피해보상 원칙 아래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해 이번 일요일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들에 대한 기부 방안과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방안이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유족 측은 모레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국내 주요 국공립미술관, 박물관과 미술품 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해 왔습니다.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상속받는 주식에 대한 세금만 11조 원에 달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최소 1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57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예슬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77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754명, 해외 유입은 21명입니다. 사망자도 1명 늘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1,821명이고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1.51%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어제 하루 동안 신규 1차 접종자가 17만 5천여 명 추가돼 258만 명이 됐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412건 늘어 모두 14,293건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틀간 2천여 개소를 긴급 점검한 결과 거리두기나 마스크를 끼지 않는 등 방역지침 위반 건수가 23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가는 인도에서 우리 교민들이 제때 입국할 수 있도록 추가 부정기편 신청 시 신속 허가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백신 주권을 위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68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와 면담해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을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우리 백신 개발 기술 확보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30세 미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도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정부가 동거 커플 같은 비혼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 성을 부모 협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구체적인 내용 전해드립니다. 4개월 차 신혼부부 이설아 씨.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남편과 협의서까지 썼습니다. 자녀에게 엄마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크뿐만 아니라 이제 협의서도 강제적으로 제출을 해야 이거를 따를 수 있다고 이제 하는 거에서 너무 부당함을 느꼈어요. 결국 지난달 부성 우선 원칙을 담은 민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에 드는 비용은 결혼식을 위해 모은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성을 따라야만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 역시 현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성 우선 원칙을 부모 합의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에서 결혼해서 낳은 자녀인지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또 혼중자, 혼외자라는 용어 대신 자녀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을 고치고 공동체 가족이나 동거 커플 같은 비혼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20대 55%, 30대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결과가 나온 것처럼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모가 협조하지 않아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는 아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출생신고 의무자로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양시장이 나란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210선을 내주고 있고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01포인트 하락한 3,204.41에
코스닥은 10.18포인트 내린 1010.8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카카오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사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 실적 회복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1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오는 HMM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호주가 국익을 이유로 중국의 1대1로 참여를 취소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국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주는 여전히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고기와 포도주 등 호주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에 관세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최근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익을 이유로 호주가 중국의 1대1로 참여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We've been very clear, to China or any other country, we're not going to have our values compromised. We aren't going to surrender our sovereignty.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추가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이 나서 호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We continue to stand with the people of Australia as they bear the brunt of the PRC's coercive behavior. 호주 전문가들은 중국의 강압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986년 사상 최악의 원자력 참사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그런데 사고 후 35년이 지난 지금도 출입이 제한된 이곳 체르노빌 생물권 보전 지역이 뜻밖에도 야생마의 서식지가 됐습니다. 주로 몽골과 중국의 초원지대에 서식하던 야생마로 푸르제발스키 종입니다. Кінь Пржевальського в Чорнобильському заповіднику, він знаходиться в дикій природі без будь-якої підгодівлі.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반가운 손님은 야생마뿐만은 아닙니다. 야생 늑대와 엘크, 멧돼지 등도 종종 눈에 띕니다. Але на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таких фактів, що загроза є від радіоактивного впливу на коня Пржевальського чи на іншу. 게다가 한때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던 이곳에 다양한 식물들도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방사선으로 인해 비록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곳이 됐지만 수십 년 만에 다양한 동식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학자들은 역설적이지만 생태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반려동물 용품 전시회. 집안에 설치해 놓으면 반려동물의 체온 등을 감지해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직장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반려동물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책이 습관화된 반려견들을 위한 건강관리 측정기도 있습니다. 산책할 때 리드줄에 부착하면 산책로가 기록돼 소비 칼로리를 계산해 줍니다. チャリ系になってしまったりとかはやっぱり良くない。そういったものを管理しやすい。 고양이 센서도 인기입니다. 이 목걸이 센서는 고양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기록해 AI가 분석하기 때문에 고양이 행동 습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면 스마트폰에 알림 표시도 뜹니다. 현재 일본은 반려동물 용품 시장 규모가 16조 원이 넘는데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도 신발 재테크, 이른바 슈테크가 각광을 받자 사기 범죄도 많아졌는데 최근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장수성 수저우시에 사는 대학생 황 씨가 신발 재테크, 이른바 슈테크 분야의 유명 인사 옌 씨에게 동업 제안을 받은 것은 재작년이었습니다. 13살부터 슈테크를 해온 덕분에 옌 씨는 이 분야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
황 씨는 주저없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한정판 운동화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사주겠다며 손님을 끌어오라는 말에 지인 40명의 계약금과 투자금 한화 2억 3천만 원을 옌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뒤 옌 씨는 석 달 넘게 신발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情情况下都是应该交货的，各种理由推脱。3个月了，他从来没有给过一双鞋，而且还给了6双假鞋空洞。 옌 씨는 황 씨에게 받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는데요. 수억 원을 다 쓰는데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저우시 인민법원은 옌 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점점 젊어지면서 벼락부자의 꿈을 꾸는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옌 씨는 항소했지만 최근에 기각돼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근 야생 백두산 호랑이가 중국과 러시아 국경의 민가까지 내려와 주민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백두산 호랑이에 물린 농민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요. 긴박했던 순간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무렵 시골 들판에 나타난 거구의 백두산 호랑이. 인근에 지나가던 차량을 보더니 그대로 달려듭니다. 차량 유리창은 파손됐고 운전자는 갑작스런 호랑이의 공격에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直接就往老虎那边走了啊！那我和我姑婆就下去嗷嗷喊他，后来他往回跑，俺那这走就不赶趟了，老虎就直接奔上来了，就把大门给扒了。 백두산 호랑이는 밭에 있던 농민에게도 쏜살같이 달려가 그대로 덮친 뒤 내달립니다. 쓰러진 농민은 경적을 울리며 구조에 나선 차량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到跟前看的是老虎，当时够疼了，完起来了，我们没进去，完可回到家才知道出血。 이후 백두산 호랑이는 마을을 10시간 정도 배회하다 밤늦게 마취제를 맞고 포획됐습니다. 호랑이는 몸무게가 225kg에 달하는 2~3살 정도의 수컷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육센터로 옮겨진 백두산 호랑이는 정상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 호랑이를 완다산 1호로 명명하고 45일간 격리 관찰과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백두산 호랑이가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 지역으로 다시 되돌려보낼 방침입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관세청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더니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일부는 가상화폐까지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중국인 A씨가 3년 전 11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최근 호가는 25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관세청이 자금 흐름을 살폈습니다. 당시 매입 자금 중 4억 5천만 원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씨가 중국 환치기 조직에 위안화를 입금했고 해당 조직은 가상화폐를 사들여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직원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뒤 다시 A씨에게 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중국의 부친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았는데 과세 당국에 노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싶어서 세금 낼 돈으로 아파트를 산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내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국인은 마스크와 방호복 20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은 3억 원어치만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줄여 빼돌린 세금으로 7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불법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61명. 모두 55채를 사들였는데 시가 840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강남 3구의 절반 가까이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자금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도 최대 1억 원 벌금형에 그쳐 외국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로 결론 지었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와 가족 등 3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검찰이 김태현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일하던 식당에는 범행 이후 며칠간 휴가를 요청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도구는 사지 않고 훔쳤습니다. 인터넷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살해한 뒤에는 피해자 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와 친구 목록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김태현이 집까지 찾아가는 등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김태현에게 전송했던 사실, 김태현이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며 위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김태현의 전화를 차단하자 공중전화와 타인명의 휴대전화, 게임용 채팅 앱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범죄지만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어서 검찰은 김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경범죄 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입니다. 김태현은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침입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비가 그친 뒤 황사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비구름을 뒤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황사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서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과 광주, 대구와 진주가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아 남부는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 들었습니다. 앞서 나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관련 전화 연결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장병 백신 접종은 30세 미만이 아니라 30세 이상이라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